네. 우선 다양한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동일한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그 해당 이슈들 모아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컨설팅은 긴급 경영 컨설팅이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급 경영 컨설팅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부터 창의 육성 컨설팅이 사업의 하나의 꼭지로 붙어 있다 보니 긴급 경영 컨설팅의 수행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되 창의 육성 컨설팅에서 필요한 일부가 추가적인 기능으로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긴급 경영 컨설팅부터 그러니까 수행 요령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창의 육성 컨설팅에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사례들, 그 상황들 몇 가지 더 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진행하시면서 좀 애매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끝나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질의를 해주시면 해당 질의들 다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경영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제일 왼쪽 탭부터 시작하면 우선 그 컨설턴트 선정이 먼저 되시면 첫날을 나가기 전에 그 신규 컨설턴트 교육 때도 말씀드렸던 컨설팅 협약서와 성실 이행 서약서를 출력하시게 됩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있는 출력물 밑에 컨설팅 협약서, 성실 이행 서약서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해당 서약서와 협약서가 출력하실 수 있게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 출력물을 가지고 첫날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이 협약서랑 서약서만 가지고 가시는 사례가 발생하셔서 두 번째, 이 협약서랑 서약서를 업로드하게 되면 보이는 이 컨설팅 진단이라고 하는 중간에 캡처한 컨설팅 진단 부분에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첫날 방문하시기 전에 이것을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방문 전에는 기본적으로 협약서와 서약서 두 가지 출력을 해 가시고 저희 사업의 지침 파일 뒤에 보시면 저희 사업의 지침 파일에는 온라인에서 노출될 모든 페이지들이 한글 파일로 별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지 내용에 컨설팅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출력해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날 방문하시게 되면 그 방문 전에 보실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화면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컨설팅 협약 화면만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협약 화면을 보시고 갔다가 오시면 이제 업로드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협약서랑 서약서를 업로드 하시면 중간 화면을 보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럼 이 중간 화면에 제가 밑에 사업주 특성, 사업 운영 현황, 재무상태 추정 손익계산서 종합검토 내용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 해당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은 질문지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가지 않으시면 기억이 나지 않으셔서 혹은 첫날 가신 내용 중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인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 해당 칸을 못 채우시는 상황이 벌어지십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작성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적고 부족하게 적고 나중에 추가해서 적어야지라는 게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진단 칸을 제대로 작성하시려고 한다면 지침의 뒤에 별지에 붙어 있는 컨설팅 진단 온라인 포맷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경영 컨설팅의 경우에는 재무 상태와 추정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저희가 사전 진단을 통해서
그 수치적으로 듣고 사전 진단 시트에 작성해 드리고는 있지만 창의 육성 컨설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날 나가시기 전에 이 컨설팅 진단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작성하시게 될 해당 내용들 창을 질문지를 지침에서 출력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첫날 갔다 오시고 나서 협약서, 서약서를 등록을 하시면 중간에 있는 컨설팅 진단창을 작성하시게 되고요. 이 컨설팅 진단창을 전부 다 작성하시고 나면 또 다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행 계획서란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첫날 다녀오시고 나서 와장창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 해당 란에 어떤 내용들을 작성하겠다라는 게 먼저 선행해서 설계되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 본사업 신청하신 분들, 본사업을 수행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은 모든 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계획서조차도 그 지침에 뒤에 수행 계획서 별지 양식이 있으니 해당 양식을 출력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녀오시고 나서 작성해야 되는 수행 일지입니다. 왼쪽 창을 보시면 진행 내역은 첫 번째 이제 해당 신청인의 신청 정보를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 다녀오셔서 컨설팅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 협약서와 서약서를 업로드 하시게 되면 열리는 것이 컨설팅 진단 탭이고, 컨설팅 진단 탭을 다 작성하시고 나서 열리는 탭이 수행 계획서 탭입니다. 수행 계획서에 작성할 내용들을 다 작성하시고 나서 열리는 탭이 이 수행 일지 목록이라는 탭이니 여기까지 첫날 다녀오시고 다음 날까지 입력하시는 게 이 수행 일지 1일차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게 되면 이 행위들이 하루 갔다 오고 나서 하루 만에 벌어져야 되는 거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수행 일지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녀오셔서 그날 한 내용들, 컨설팅 하신 내용들을 오른쪽 캡처에 있는 내용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창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컨설팅을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컨설팅을 했다라고 작성해 주시는 것과 그러한 행위들이 도출되기까지 그 신청인과 면담 혹은 상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어떤 말씀들을 나누셔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컨설팅을 했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식의 저희가 마지막 컨설팅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당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까먹지 마셔야 되는 것은 밑에 증빙사진 첨부입니다. 증빙사진 첨부는 첫날 다녀오시는 그 현장에서 신청자, 여기 신청자라 하면 아이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에 대표자로 되어 있으시면서 본 사업의 신청자이셔야 됩니다.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청자가 간혹 아들이나 딸, 타인, 가족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 사업 마지막 정산에서 회계법인에서 문제를 삼고 정산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사전 진단에 1차적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 그리고 신청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 없이 넘어갈 텐데 간혹 혹시나 놓칠 수도 있으니 컨설팅 나가시는 컨설턴트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 역시 신청자, 즉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와 함께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하나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신청자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는 맞는데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은 어머니이시랍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실제 사업하는 건 어머니고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한 사업주는 아들인 경우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주와 그러니까 사업주는 아들이지만 영업을 하는 건 어머니니까 어머니와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안 되십니다. 본 사업은 꼭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가시기 전에 저희도 이 사례는 이번에 케이스가 발견돼서 말씀드리는 건인데, 전화로 약속을 잡으시면서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본인이 맞으신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창의 육성 컨설팅이 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창의 육성 컨설팅은 마지막 마무리가 됐을 때 긴급 경영 컨설팅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번 사업 계획서 사항에 비용을 지출하겠다고 한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비용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니 어떻게 이틀 만에 이 두 가지를 다 하라고 하느냐라는 질의가 좀 많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업무 양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 창업성장실에 해당 질의도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고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당장은 진행이 되어야 되기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끝났을 때에 창의 육성 컨설팅은 오른쪽에 있는 정산 제출 서류라는 것이 모두 다 챙겨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설계를 긴급 경영 컨설팅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날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대략 오른쪽과 같이 저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방문 전에 첫날 행위를 좀 설계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창의 육성 계획서 기반으로 된 내용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본인이 맞으신지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서 긴급 경영 컨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진단 탭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행 계획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내용은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다회를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청인에게 혹시나 창의 육성 컨설팅 계획서의 수행 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내용을 실행할 공급 기업이 내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이 혹시나 신청자 마음에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공급기업 선정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1, 2, 3번을 좀 체크해 보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급기업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공급기업 풀, 얼마 전에 저희가 전체 메일로 드렸는데요. 해당 공급기업 풀 혹은 그 외에 해당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먼저 선정해서 첫날 방문하실 때 공급기업까지 함께 미팅을 하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컨설턴트 분들께서 혹시 저희가 생각한 방법보다 본인의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하시라라고 해당 수행일, 2일차 수행일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업체랑 어느 정도 좀 일자에 대한 계획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가능하면 공급업체까지 다 불러들여서 신청자랑 말씀을 나누시고 과업에 대한 범위, 하기로 한 내용, 어느 정도 협의를 끝내두시고 그 해당 내용이 언제 끝날 것 같은지 공급기업한테 이야기를 들으셔서 해당 완료 일자에 맞춰서 이 2일차 방문 일정을 설정하시는 게 두 번의 방문으로 창의 육성 컨설팅을 마무리 지으실 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 때에는 이제 공급이 완료되었다라는 가정하에 해당 완료된 공급 내용을 사진으로 꼭 확보를 하셔야 되고,
해당 사진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작성해야 되는 아이디어 보도와 완료 보고서 같은 것에 해당 내용, 그러니까 하신 내용들을, 수행하신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 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과 보고서를 그 신청인에게 대략 제공해 주심으로써 두 번의 방문으로 이 창의 육성 컨설팅을 마무리 짓는다라고 가정하고 그 컨설팅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창의 육성 컨설팅을 진행할 때에 그 유의사항들입니다. 신규 컨설턴트 교육대회도 말씀드리긴 했었으나 이번에 얼마 전에 메일로 보내드린 저희 그 컨설팅 수행 매뉴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첫째,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면서 공급 기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이번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혹은 뭐 직원으로 있는 어떤 컨설턴트 분께서 마케팅 회사의 직원으로 계십니다. 이때 본인이 신청인에게 가서 컨설턴트로서 컨설팅을 하시면서 공급 기업 역시 그 해당 기업으로 공급을 하시는 건 불가능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그 컨설턴트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공급 기업으로 참여가 불가능하십니다. 한데 만약 이거를 그냥 무시하시고 진행하셨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중간에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을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좀 불가피한 상황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계법인이 사업의 완료를 위한 회계 정산 단계에서 하나씩 다 확인을 하고 가는 부분이니까 안 걸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애초에 컨설턴트로 활동하시고 계신다면 공급 기관으로선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공급 가액 기준으로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몇몇 질의가 사업비가 만약 400만 원이라고 하면 혹은 3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여기 적혀있는 예시의 400만 원 건처럼 정부 지원금은 전체의 80%가 아니라 24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 400만 원의 80%인 32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중 80%인 240만 원이 정부 지원금의 맥시멈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당연하게 신청인 본인이 지급을 하셔서 이 본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즉,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시는 그 신청인 혹은 컨설턴트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라고 하는 금액은 전자세금 계산서 상에 공급 가액으로 찍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이 본 사업의 맥시멈이니 전자세금 계산서를 300만 원을 끊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서 같은 기업한테 조금 더 뭔가를 공급받기 위해서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의 추가적인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300만 원과 100만 원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한 경우에는 그냥 300만 원 기준으로 모든 서류를 챙기시고 300만 원에 맞는 전자세금 계산서, 그 외의 이체증 등등을 챙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계약을 따로 하지 않고 어차피 여기에 내가 내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할 거야 라고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합친 400만 원으로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모든 서류와 모든 증빙 서류는 공급가액 400만 원에 맞춰서 작성이 되고 챙겨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은 300만 원일 경우에는 이체증이 분명 본인 부담금 60만 원과 부가세 30만 원으로 챙겨질 텐데 만약 전자세금 계산서가 400만 원이었다고 하면 본인 부담금은 이체증에서 160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40만 원으로 챙겨져야 됩니다.
그 기준이 전자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항목별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품 가치 향상에서는 브랜딩, 디자인 개발, 로고, BI, CI 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시제품 제작의 성격을 띠는 제품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념품이라든지 어떠한 포장 용기 같은 것들을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그 해당 포장 용기나 기념품에는 꼭 그 신청인의 로고나 BICR 등 무언가가 프린팅 되어 있어서 일반 상용품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제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제품은 판매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판매용은 그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성으로 이 정산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품은 어디까지나 소량의 제품을 만들기 전에 제대로 제작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위한 시작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판매 제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로 창출에서는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 등 여러 가지 온라인 광고 혹은 온라인 페이지 등을 디자인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간혹 네이버 광고를 위해서 네이버의 광고 그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포인트처럼 먼저 선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진이 되기 전엔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정산되는, 그러니까 이 본 사업의 60일이 마무리되는 그 날짜에 만약 네이버에 광고를 하겠다라고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결제를 하셨다고 하면 이 포인트가 100% 소진됐다라는 것 역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를 들면 300만 원 공급가액 기준으로 포인트를 결제하고 실제로 온라인 광고를 100만 원 정도만 썼다라고 하면 나중에 정산은 사용된 100만 원만 정산이 되십니다. 그래서 100만 원 중에 80%인 80만 원만 정부 지원금으로 공급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소진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로 창출에서는 박람회 참가 비용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꼭 결제하셔서 모든 세금 계산서 및 결제 서류 증빙이 완벽하게 갖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배너, 현수막, 전단지 등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엑스배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희가 아직 정산 전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얘를 자산성이라고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고 다회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자산성으로 회계법인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엑스배너를 그러니까 어디 광고, 오프라인 광고를 의뢰해서 행위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 엑스배너를 다수 사서 제품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정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전환에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배달 앱의 입점 혹은 사이니지 컨텐츠를 제작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간혹 디지털 사이니지 컨텐츠 제작이라고 하다 보니 디지털 사이니지 자체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전부 다 자산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니지 자체 혹은 키오스크 자체는 구매가 불가능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포 개선입니다. 점포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 간판, 어닝, 도배장판, 페인트, 메뉴판, 여기에 메뉴판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는 떠돌아 다니는 메뉴판이 아니라 어디 벽이나 천장에 붙어 있는 메뉴판 같은 것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방 후드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데 주방 후드가 아닌
주방 싱크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라고 하면 벽이나 바닥 어딘가에 완벽하게 고정되어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면 얘네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으로서 수납장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붙박이장이 정확하게 벽에 1대1로 사이즈가 딱 떨어져서 어딘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벽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저희한테 증명 요청이, 소명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거와 같이 수납장, 책장 등과 같이 뭔가 이동, 탈부착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모든 물품은 자산성으로 보고 있으니까 점포 개선을 혹시나 보조해 주셔야 되는 컨설턴트 분들께서는 이 신청인에게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하셔서 탈부착이 되는 것들은 다 안 된다라고 자산성으로 보고 있다라고 조금 답답하지만 회계법인이 그렇게 정산을 안 해준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불가 항목들 이와 같이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누누이 이야기되고 있는 자산성인데요. 자산성은 기본적으로 탈부착이 되고 그 다음 다회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자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부담 입금이 확인 안 되는 경우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자부담 입금이 안 된다는 것은 이체증으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체증에는 뒤에 제가 캡처해서 붙여놓긴 했지만 회계법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돈을 보내시는 분의 계좌번호, 돈을 받으시는 분의 계좌번호, 그리고 받는 분의 성함, 보내는 분의 성함 등 양쪽에 돈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통장이 증명되었다고 했을 때 그 통장 내용들로서 정확하게 돈이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이체증에는 해당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송금증 혹은 기계 같은 거에서 이체를 하고 나면 그 영수증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영수증 같은 걸로 증빙하시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체 확인증을 꼭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 불가한 업체. 의외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불가 업체가 작년에 다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가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업을 하시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하셔서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턴트 분들께서 나중에 차후에 정산할 때 발견되고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은행을 같이 가신다든지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2회가 아닌 3회, 4회를 반복하시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교견적서 업체가 비교견적서의 업체가 공급한 업체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 기본적으로 비교견적서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무조건 가장 싼 곳에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견적서라고 해서 들어온 견적서가 본견적보다 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다른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는 해드리긴 했으나 그거 하나 발견됨으로 해서 회계법인이 더 꼼꼼하게 서류를 보고 정산을 할 때 좀 더 번거로움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견적서를 보실 때 금액이 본견적보다 높은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자인을 공급받았는데 실제 그 공급받은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상 그 디자인과 관련된 업종이 하나도 없이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만 있는 경우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와 같이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 교육과제 제가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이 과제 혹은 앞에 메일로 공유해드린 매뉴얼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류를 그 아이디어 실험 및 고도화 완료 보고서 및 서류 챙길 때의 주의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추진 일정은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수행 계획서의 간트 차트를 기반으로 작성하시면 한 번에 해결이 된다라고 교육대회도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캡처인데요. 공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분명 전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후에는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각 부분별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뭉뚱거려서 하나에 찍겠다고 해서 그 해당 공사 내용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걸로 인해서 정산을 할 때 회계법인이 이제 확인해 달라고 추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공사 전은 이미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펜스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 때문에 꼭 공사 전에 사진 꼼꼼히 찍어 두시고 혹시나 신청인이 나는 환풍기만 할 거야 라고 하셔도 그 해당 현장을 군데군데 많이 찍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날 만났을 때는 분명히 환풍기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갔더니 환풍기가 아닌 다른 뭐 등을 한다든지 바닥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다른 행위들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신청자분들이 계십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 그런 부분이 좀 무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컨설턴트 분들께서 사진을 좀 좀 과하게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아닌 다른 건들은 이와 같이 없던 것이 생깁니다. 디자인이 생긴다든지 시제품이 생긴다든지 광고 페이지가 생긴다든지 없던 것이 생겨서 전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기 왼쪽 첫 번째 탭에 보시면 왼쪽 부분에 제품 가치 향상 결과물 혹은 중간 탭처럼 판로 창출 결과물과 같은 내용을 구분해 작성을 해주시고 어떤 내용들을 했었는지 이번 그 사업 비용으로서 무엇을 했었는지 캡처나 사진을 통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전환 결과물 그 외에 법률 지원 결과물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아이디어 실험 및 고도화 완료 보고서가 지금 보시는 화면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그리고 현재 화면 중에서 가장 왼쪽 사업비 집행 현황까지가 완료 보고서입니다. 앞의 내용들은 그닥 어려움 없이 넘어갈 텐데 이 사업비 집행 현황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의 금액, 정부 지원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일 왼쪽 사업비 집행 현황에 정부 지원금을 작성하시고 본인 부담금을 작성하시고 총 사업비는 전자세금 계산서상의 공급 가액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에 총 사업비가 4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넘어가는 금액만큼 본인 부담금에서 늘려주심으로써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더하기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꼭 총 사업비 전체를 작성해 주시고 잔액은 꼭 0원, 집행률은 꼭 100%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점포 개선일 경우에는 밑에 지원 항목의 점포 개선일 경우에는 점포 개선에 정부 지원금 얼마, 본인 부담금 얼마, 밑에 있는 합계칸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모두 다 전자세금 계산서상의 공급 가액 기준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점포 개선 스마트 전환이 아니라 법률 지원이라고 하면 지원 항목에 해당 아무 항목이나 하나 지우시고 법률 지원이라고 작성하시고 옆에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제품 가치 향상 스마트 전환 점포 개선은 예제로서 적혀 있는 것이지 꼭 이거를 그대로 두시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항목에 맞게끔 해당 항목 적으시고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작성하셔야 되고, 밑에 컨설팅 대상자에게 꼭 날인 받으셔야 됩니다. 날인 받지 않은 스캔본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정부 지급 요청서 중간 차입니다. 정부 지급 요청서에서는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 2번 수령 계좌 개 부분입니다. 한 줄만 적다 보니 요청 금액만 작성하시고 합계인 개 부분이 누락돼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개 부분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지급 요청 내용에서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작성하시고 제일 밑에 있는 건 지급 요청 금액입니다. 이게 마치 합계인 것처럼 보여서 합계 금액을 적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합계 금액이 아니라 지급 요청 금액을 적으셔야 되기에 정부 지원금만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 신청인으로부터 날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물품 구매 위탁 서비스에 대한 검수 확인서입니다. 해당 검수 확인을 하시고 작성은 여기에서는 작년의 경우엔 이 검수 확인서만 합계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게끔 작성을 했었다 보니 오히려 올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잊으시면 됩니다. 올해는 모든 지원금 서류에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다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인 공급 가액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수 목록은 품목을 견적서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가장 깔끔하게 완료됩니다. 그렇기에 팁을 말씀드리면 견적서를 너무 세부적으로 잘라서 받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회계법인에서 그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견적서상에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과 검수 목록의 품목을 일치시켜서 확인하다가 엇갈려서 달라서 재작성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견적서부터 너무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조금 대분류나 중분류 정도로만 작성을 해서 해당 금액들을 이 검수 목록에 넣기 편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팁을 말씀드리면 바로 밑에 있는 과업 항목과 같이 간판, 어닝처럼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성을 견적서부터 따라오시게 되면 물품 검수 확인서조차도 작성하시기 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검수품 확인, 사진 확인조차도 이 항목과 맞춰서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시기 편합니다. 너무 전문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검수 확인서는 신청인과 컨설턴트 두 분의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꼭 서명까지 작성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복수 항목을 사용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전환을 하면서 제품 가치 향상도 같이 할 거다. 한꺼번에 할 거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신청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항목을 다 실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첫째, 신청인의 신청 분야가 해당 항목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청하셨을 때부터 지원 분야를 중복해서 체크하신 게 맞는지 첫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체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300만 원이라고 하는, 아니지. 정확하게 정부 지원금 24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눌 때에는 꼭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품 가치 향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만 원치의 제품 가치 향상을 하고 스마트 전환을 100만 원치의 스마트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제품 가치 향상은 200만 원 중 80%인 160만 원이 정부 지원금이고 20%인 40만 원이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전환의 100만 원 중 80%인 80만 원이 정부 지원금이고 20만 원이 본인 부담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가액 기준으로 꼭 80%의 정부 지원금, 20%의 본인 부담금으로
각각 항목별로 나누시고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이체증을 각각 따로 챙기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 제품 가치 향상과 스마트 전환을 200만 원과 100만 원의 기준으로 활용하셨다고 하면 제품 가치 향상의 정산을 위해서 200만 원 중 20%인 40만 원의 이체증과 200만 원의 10%인 부가가치세 20만 원에 대한 이체증, 당장 제품 가치 향상에 두 가지의 이체증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 전환 100만 원 기준, 본인 부담금 20만 원에 대한 이체증과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 10만 원에 대한 이체증, 총 두 개로 나뉘었다고 하면 이체증은 4개의 이체증이 필요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른쪽 중간에 있는 수령 계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겁니다. 제품 가치 향상을 실행한 공급 기업의 정보, 그리고 스마트 전환에 수행을 한 공급 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각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각각 업체의 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사본 등이 각각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공급 신청인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시면 그 각각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가 두 개로 두 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무 당연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여기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무 당연스러운 것을 작년에 실수를 많이 하시고 모른다라고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께서 계셨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여기에 파란색 박스처럼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지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것은 세금 계산서 파일을 만드셔서 PC로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하고 도장을 찍으신 경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확인하실 때 수기가 아니라고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전자라고 적혀 있는 글자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체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이체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여기에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국세청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현금영수증보다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확인하시기가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부담금에 대한 이체증입니다. 이체증은 괄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입금 일시, 출금 계좌번호, 입금 계좌번호, 입금 예금 주명, 받은 이체 금액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 해당 내용들이 모두 다 적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수증 같은 그 지로 용지는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출력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오프라인으로 은행을 가셨다고 하면 아래 거래 내역 확인증이라고 하는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가로 입금증이라고도 분명히 겸용으로 적혀 있고 위 가로에 있는 입금 금액, 출금 계좌번호, 입금 예금 주명, 이체 금액이 모두 다 작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챙겨 주셔야 됩니다.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과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한꺼번에 입금한 경우 합산으로도 저희가 이거는 용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증으로 주시되 각각 주셔도 되고 합산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당장 오늘 꼭 공유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창의 육성 컨설팅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행 계획서의 간트 차트 작성했던 내용 하나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만약 홈페이지 공급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정을 대략적인 수행 일정으로 나누시고 해당 일정의 진행률로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진행률이 합쳐졌을 때 100%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해당 내용들을 조금 나누시면 될 텐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점포 개선이라고 하면 이와 같습니다. 해당 점포의 협약 및 점포를 진단하는데 중요도가 한 20% 정도 됐다. 그리고 업체 선정 및 시공 절차를 다 하는데 60% 정도의 중요도가 있다. 그리고 다 끝나고 현장 확인하는데 20%의 중요도가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와 같이 2, 3단으로 나누시면 도합 100%에 맞춰서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내용을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신 걸 기반으로 다시 되돌아 보겠습니다. 왼쪽에 추진 일정을 보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방금 보여드린 수행 계획서의 구분을 잘 해두시면 여기 있는 완료 보고서에 고스란히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잘 만들어 두시고 완료 보고서까지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금 안 들렸습니다. 다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진행률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 따라 30, 70,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까 앞에서는 뭐 CF 제작 뭐 10%, 외국어판 몇 프로 해서 그거 합이 100으로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밑에 진행률 쓰는 거가 하나는 100%를 향해서 이렇게 누적해서 진행되는 거고, 아까 앞에 설명할 때는 하나하나 개별 항목별로 그냥 따로따로 그냥 몇 프로 되느냐 해가지고 토탈로 100%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앞에는 그렇게 쓰고 여기는 진행률이 100% 되게끔 쓰고. 네, 분명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지금 권동원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각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시스템은 진행률 100%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한 칸에 99%, 99라는 숫자까지밖에 작성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나눠서 작성해 주십사 하나의 요령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 보고서는 이 진행률을 누적하시되 수행 계획서에서는 각각 나누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제가 선행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기까지이고